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버치법과 국어 능력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월 11일까지 출석 해주시면 되겠고, 하여간 뭐 주말까지 끼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여간 주말에 좀 평온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엄연한 이제 이 수업은 정규 수업이니까 금요일에 다 맞춰주시면 정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7월 8일이죠. 7월 8일이고 11주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이 껴 있는데 이번 주말 일요일에 특별한 또 행사가 있죠. 바로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 과제 제출이 7월 10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과제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우리 저기 국어문 규정 틀린 것 30개 고쳐오는 것 꼭 7월 10일까지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광고를 이렇게 뭐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은 또 이제 기말고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눈 깜짝하면 기말고사예요.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준비 잘 하시면서, 마음의 준비와, 그 다음에 수업 준비, 시험 준비 잘 하시면서, 이렇게 또 기말을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한글 맞춤법 5항에서 57항까지 계속 이제 PPT를 통해 서 이렇게 봤었죠. 그 중간에 그 뒤에 부분 보고 그 다음에 마치면 바로 이제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PPT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리만큼과 의이만큼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의리만큼 이거는 이제 행위 둘 다 이제 동등 비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이나 같은 비중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리만큼은 이제 행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이만큼 요거는 이제 이가 역시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을이 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의존명사의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보시면 밥도 못 먹으리만큼 기운이 없다. 밥도 못 먹을 밥을 못 먹을 것과 못 먹는 행위와 기운이 없다라는 그런 행위, 그게 이제 동등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찬성할 이와 반대할 이, 사람을 가리키는, 같은 비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뭐 행위를 나타낼 때 의리만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타낼 때는, 사람을 나타낼 땐, 그 앞에 말이 이를 수식하니까, 을 이만큼 하고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러 가다와 려 하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러 가다는 이제 목적이죠. 이렇게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러가 이제 사용이 되면 요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것과 앞에 있는 저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절이 이제 러 때문에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래서 뭐뭐 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러가 사용이 되면 꼭 뒤에 이제 가다나 오다나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가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거는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학교에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다, 오다, 다니다 따위의 이동 동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려하다는 요거는 이제 려하다는 묶여요.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의도한다, 의도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려하다는 이제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려하다는 요게 하나로서 의도로 사용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려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려가 이제 뒤에 고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려고 하다도 역시 의도의 뜻인데 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절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학교에 공부하려고 간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려 하다가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묶여서 려고 하다든 려 하다든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제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 려가 역시 려고 따위가 려고가 그 러의 그 뜻처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면 역시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쉬운 그 의미는 아닌데, 하여간 뭐 간단하게 말해서 약간 그러니까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뒤에 그 이동 동사가 온다. 그래서 러는 이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려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적의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또 이제 려고 하다가 또 하나의 뜻으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사용될 때는 의도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감옥에 가 계신 분이 나와 있네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 의로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자격이죠. 자격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자격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방망이로서 공을 치다 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도구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서, 요거는 이제 도구, 앞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라고 사용되는 것은 자격이라는 것. 요거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으로와 음으로, 요것도 한번 뭐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으로는 이제 까닭이고 음으로는 이제 도구의 뜻이죠. 그래서 음으로를 사용될 땐 뒤에 써가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이 뒤에 말에 이제 까닭으로서 사용이 된 거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도구네요. 책을 읽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음으로 써를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써가 상역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한글 마지막 25항, 55항부터 57항까지. 네, 자, 긴 시간 동안 PPT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기 79페이지 PPT 이제 수업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 79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확인 문제 있죠? 55항의 확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입을 맞추다와 맞추다. 다 맞추다로 통일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양복을 맞추다. 역시 이것도 뭐 입을 맞추건 양복을 맞추건 옛날에 뭐 양복 맞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맞춤 이런 식으로 쓴 그 양복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입을 맞추건 양복을 맞추건 다 맞춤을 맞게 했습니다.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앞에 게 맞겠습니다. 다리를 뻗치다, 멀리 뻗치다, 이것도 다 디귿 받침으로 그렇게 뻗치다로 쓰기로 하였죠. 그러니까 다리를 뻗치건 멀리 뻗치건, 즉 구차적으로 하건 추상적으로 하건 모두 다 뻗치다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둘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 이제 확인 문제가 있네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그렇게 좋던가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좋던가죠. 그러니까 좋든가, 이거는 그게 아니죠.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좋던가 그 앞에 게 맞겠고요.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선택이죠. 이게 이제 무관 선택이긴 합니다만,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는 무관 선택이긴 합니다만, 엄연히 그래도 선택은 선택입니다. 유관 선택이건 무관 선택이건 무관 선택이 드니요.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여간 선택은 다 든으로 쓴다는 것, 든지 든가 다 든으로 씁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훅 뛰어 넘어가지고요. 우리 82페이지 보실까요?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둘로 갈음. 요거 둘러 쪼개는 거 있죠? 이거는 가름이죠, 가름. 앞에 게 맞습니다. 가르다. 그 다음에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이거는 갈다죠? 기본형이 갈다기 때문에 갈음하였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걸음을 준다라는 것, 비료, 천연 비료 그 얘기할 때는 걸음, 그런 식으로 앞에 걸로 쓰는 것이고요. 빠른 걸음, 이거는 걷다에서 온 앞에 있는 거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걷다라는 원형이 분명히 있으니까 밭에 걸음을 준다. 걸음은 이게 원형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대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빠른 걸음, 이거는 걷다라는 분명한 어원이 있기 때문에 걸음이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영어를 거쳐서 즉 경유해 가지고 왔다는 것, 거치다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잘 거친다 이런 식으로 거듬을 당한다는 거죠. 세금이. 그래서 거듬을 당한다, 히를 붙인, 피동 히를 붙인 걷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이거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죠. 거두어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거두다라는 그런 이제 어원이 있기 때문에 디귿 받침으로 쓰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다음에 걷잡아서 이틀 걸리를, 이거는 겉으로 보아서, 대충 보아서 겉을 보았을 때라는 그런 그 표현이니까 티읕 받침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걷잡아서.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후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까닭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음으로, 그럼 음으로나 무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앞에 거를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돈을 부지런히 모았다.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럼으로써 세계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하였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 이제 써가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도구를 얘기할 땐 음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니까 뒤에 것 그럼으로가 맞겠습니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럼으로가. 그 다음에 노름판이 벌어졌다 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노는 게 너무 심하게 노는 것이죠. 심하게 변질되게 노는 거니까 앞에 있는 원형에서 본뜻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서 발음대로 적어주는 노름판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깃돌 노름, 이거는 노는 것이죠. 실제로 노는 그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져서 적어서 놀음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진도가 너무 느리다. 속도가. 이거 지금 우리 수업 받으시면서 진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여간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느리진 않다. 적어도 느리진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진도가 너무 느리다. 앞에 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고무줄을 고무줄을 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이다. 그 길이에 관련된 건 늘이다. 중간에 1, 2, 3번으로 치면 2번으로 써야겠고요. 물론 이제 그 진도가 너무 느리다. 그건 1, 2, 3번 중에 1번이죠. 그 다음에 수요이나 수량이나 넓이, 부피 이런 것 길이 빼놓고 다 크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늘리다를 쓰는 겁니다. 늘리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다리다. 다림질. 이거 1번이죠. 그 앞에 것. 그렇게 쓰는 것이고, 한약을, 달이다. 요거는 한약의 한약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액을 빼내는 그 행위, 달이다.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연습 문제 쭉 있습니다. 연습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보호가 있네요. 87페이지에 문장 보호가 있는데 이거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저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수업이 한글 맞춤법과 국어는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혼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말고사 범위에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휙 뛰어넘어서 자,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펴주세요. 자,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 발음법까지는 저희가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해도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표준어 규정, 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까지 거기까지만 수업을 나가고 거기까지 바로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한글 맞춤법 41항서부터네요. 한글 맞춤법 41항서부터 문장 보호 빼고 표준어 사정원칙 26항까지 기말고사 범위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장 총칙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1부 표준어 사정원칙 제1장 총칙 표준어 규정 1항 표준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교양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서울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 교양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언제 말이냐? 현대. 그 다음에 어디 말이냐? 서울말. 이런 세 가지. 그게 중요하다고, 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해설 보시면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1933년 즉 그 일제강점기 때 그때 여러분들 말모이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어 사전을 이제 목숨을 걸고 냈죠. 그때 조선어 사전을 목숨을 걸고 냈는데 그 사전을 이제 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맞춤법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사전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춤법을 그렇게 그때 1933년에 그때 그 한국 어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냈어요. 냈는데 하여간 그냥 국어 공부했을 뿐인데 한국어 공부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 독립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넣어가지고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조선어학회 지금의 한글어학회입니다. 그때 공부하던 사람들 독립운동한다고 그냥 다 잡아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옥고를 치르고 죽기도 하고 그랬던 참 하여간 목숨 걸고 했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참 그 1933년에 그래서 서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서 그걸 기본으로 1989년도에 이제 개정안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배우시는 한글 맞춤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참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런 것인지 1933년에 만들었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대단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89년도 거를 만들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수정한 게 그렇게 더하고 그런 건 있죠. 그런 거 있는데 대단히 그때 탄탄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배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다는 거를 혹시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1933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참혹했던 그런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단히 좀 우리의 그 조상들이 정말 그 똑똑한 분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단히 좀 좋은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그때 이제 표준어 규정도 이제 만들었는데요. 총론 2항에 정한 표준 말이라고 나와 있네요. 표준 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라는 식의 말이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바뀌게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뀐 말들 좀 몇 개 알아볼까요? 1933년에는 표준 말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게 89년에는 표준 어로 바뀌었단 말이죠. 말에서 어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준 말은 우리가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어라는 게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 말이라고 하면은 말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준어라고 고쳐놓으면 바로 말과 글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우리 실제로 보면 철자법 이거 말보다는 글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규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말도 표준발음법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표준 말과 표준 글 두 개 합쳐가지고 표준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더 넓은 개념을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사회라는 것은 1933년도에는 아직까지 좀 계급이 좀 남아있는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중인에 해당하는, 그런 중인에 해당하는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수준의 말, 너무 고급스럽지 않고 너무 저급스럽지도 않고 하는 그런 그 중간 정도의 말, 그런 말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중류사회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사회를 이제 반영을 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계급 다 없어졌잖아요. 89년도에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류사회를 어떻게 바꿨나요?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꾼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게, 그 앞에 현재를 빼먹었네요. 현재. 현재가 현대로 바뀌었네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점이죠. 현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어느 시간대에서 쓰는 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합리적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의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글 맞춤법이 19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지금 30년이 지나도록 지금 쓰고 있잖아요. 현대를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것이지 한 시점만 얘기하면 89년도만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면 1933년만 얘기하는 것인데 요거를 바꾸는 게 좋겠네요. 현재에서 시점에서
그 시대로, 현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좀 그 시대적 흐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뭐 그렇게 그 바뀐 내용들이 다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1이 2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하시오. 보시면 1번. 기존에 1933년도에는 표준 말은 대체로 현재 중요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이렇게 그 제정했었는데, 2번 바뀐 원칙 1989년도에는 표준말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준어로 말과학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바뀌었나요? 화살표로 좀 표시해 주세요. 표준말이 표준어로 갔다. 현재가 현대로 간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시점에서 시대를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사회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거 화살표 해주시고 왜 바뀌었느냐 하면 바로 계급 사회를 그때 나타내는 그런 시대적 그 사회상이 89년도에는 계급 사회가 없어지면서 시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표준어 규정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따로 사정한다. 제2장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해를 보세요. 1986년도에 공표되었다. 예,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실제로 보면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89년, 예,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2000년, 86년도에 외래어 표기법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도 그 우리 통합 강의 교재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그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버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발음과 그 쓰는 이제 철자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좀 표기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알려져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화되고 예, 그 다음에 외국말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시기에 좀 예, 그래도 더욱더 앞으로 더 중요한 예, 그런 자리를 차지할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외래어 표기법을 그래도 저희보다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 때는 뭐 거의 뭐 안 배우다시피 했는데 예, 저희보다는 여러분들 그래도 외래어 표기법이 좀 그래도 과거보다는 널리 알려져서 조금의 지식은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통합 강의 교재 배웠을 때 그 지식 정도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예, 그런 말은 좀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쓴다라는 말 다룬 것이 표준어 규정 2항이 되겠고, 자,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브릿지네요. 예, 브릿지인데, 자, 요게 여러분들 마사지라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외래어 표기법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외래어 표기법은 사이시옷 없어요. 사이시옷은 합성어만 들어가는 것인데, 예, 외래어는 합성어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봤을 때 2번, 4번은 지금 사이시옷 들어간 거예요. 2번, 4번 틀렸습니다. 빼주시고. 자, 1번, 3번 보실 때 이게 대쉬 틀리다고 그랬죠. 대쉬라고 적기로 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 뒤에 있는 그 G가 아니라 G로 적기로 했어요. 쉬가 아니라 C로 적기로 했듯이 그 제일 뒤에 있는 것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적기로 했죠. 그렇게 했듯이 G도 마찬가지입니다. G는 G로 적지 않고 G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1번도 탈락.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브리지라고 적어야 그에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제-자음 표준어 규정 3항 거센 소리 표준어고 표준어 규정 4항은 예사소리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예사소리와 거센 소리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어떤 것은 이제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예사소리로 표준어로 삼는데 그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것이 제3항, 예사소리를 삼는 것이 표준어로 삼는 것이 제4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3항 보시면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거센 소리와 예사소리가 있을 때 거센 소리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예가 바로 그 3항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있는데요. 기역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 끄나 풀을 맞게 하였고 끄나 불을 틀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센 소리 가진 끄나 풀을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나팔꽃, 나발꽃. 요거 나팔꽃만 맞게 했어요. 나발꽃은 틀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팔과 나발은 둘 다 맞습니다. 예, 나팔 같은 경우에는 서양 악기 있죠? 서양 악기가 나팔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태평소 같은 그런 악기들 있죠? 그런 악기를 또 나발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팔과 나발 둘 다 맞는데, 그런데 그 꽃을 보면은 그 더 벌어진 형태가 더 서양 악기처럼 더 넓게 벌어져 있어서 그런지 나팔꽃만 맞게 했어요. 꽃은 나팔꽃만 맞다. 나발꽃은 틀리지만 실제로 나팔, 나발, 예, 그건 둘 다 맞다. 예, 저기 서양 악기, 한국 악기 그렇게 두 개를 가리키는 말로써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역, 요거는 이제 키읔 받침이네요. 그래서 동역, 들역, 새벽역, 동틀역 이런 식으로 키읔 받침을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부역, 이런 식으로 키읔 받침을 쓰는 게 예, 맞겠습니다. 부역 이렇게 키읔 받침 안 되겠고요. 다 그 거센 소리를 표준으로 삼는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 살쾡이 요거를 맞게 했고 삭괭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틀리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삭, 리을 기억 있죠? 그 삭괭이 할 때 그 삭. 그 삭은 또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살쾡이와 삭, 요 두 개만 표준어라는 것. 삭괭이는 틀린 표익이라는 것. 예,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칸. 요 칸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빈칸, 방한칸 할 때 그 칸을 맞게 했습니다. 간 대신 칸을 맞게 했는데, 간을 또 맞게 한 경우 몇 개 예가 있어요. 좀 옛날 표현들, 초가, 삼간, 뭐, 윗간, 대하청간, 뒷간,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할 때만 간을 맞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윗간은 위칸에 발음할 쓰쇼의 그 위칸이 아니에요. 그 칸이 아니고, 윗간은 어떤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궁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위에 부분, 그 부분을 윗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키는 좀 특수 용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칸에 이렇게 얘기할 때 위칸이라고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사이시옷도 안 되죠. 위칸이 그거니까 거센 소리 키읔이니까 그 앞에 사이쇼 못 옵니다.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선 사이쇼 못 와요. 그러니까 위 띄고 칸, 예, 그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예, 여기 윗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특수한 용어다. 우리 온돌방에서 아궁이 위에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 고를 때만 간이라고 쓴다라는 것,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털어먹다라는 것은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먹다. 예, 그래서 뭐 과자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먹든지 떨어먹든지 요거는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털어먹다라는 뜻은 재물을 다 뭐 노름이나 이런 걸 통해 다 없애버리는 거 있죠. 예, 이런 거를 털어먹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떨어먹다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과자 떨어먹는 거는 떨어먹다 써도 되는데 예, 재물을 다 없애는 것, 예, 노름이나 이런 그 나쁜 짓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다 없애는 예, 이런 것을 예, 털어먹다, 그런 털어먹다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삭괭이의 발음, 삭괭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다. 예, 이때만 해도 89년부터만 해도 다 살쾡이로 그렇게 발음했으니까 살쾡이로 그렇게 현실화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그 표준어 규정 26항에 또 이제 살쾡이 삭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맞게끔 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삭피, 이거는 삭가죽, 예, 이런 것은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은 초가, 삼간, 대하, 청간 등 윗간, 뒷간 이런 식의 그런 것 등 관습적인 표현에만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윗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굴뚝에 가깝다로 뜻풀이 되어 있어서 위칸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위칸이 안 되는 이유는 거센 소리 앞에서 사유셔서 안 쓰기 때문이라고 아까는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살쾡이, 삭괭이, 삭. 요거 그 1, 2, 3번 중에 1번, 3번만 맞죠? 2번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위칸에 발음만을 쓰시오. 위칸이라고 쓰는 앞에 거 띄어 쓰는, 예, 1, 2, 3번 중에 1번만 맞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윗간이라고 그렇게 특수한 용어를 쓸 때는 윗간 맞고요. 그 다음에 초가, 삼간, 뒷간. 이런 식으로, 예, 요때는 또 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관용적으로 옛날에 쓰던 말에는 그렇게 간을 또 쓸 수가 있다는 것. 하지만, 예, 빈칸에 발음말을 쓰시오, 이런 거 발음말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칸이라고 써야 된다는 것. 칸이 기본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예사소리 표준어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즉, 거센 소리와 예사소리가 있을 때 예사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예들이 되겠습니다. 가을가리, 가을카리 대신 가을가리, 거시키 대신 거시기, 푼침 대신 분침,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글맞춤법 통일안 193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한자어 통일안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자 발음을 다 통일하는 이제 그런 작업도 했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한데, 가장 이제 혼란을 가져왔던 게, 이거 분이라고 써야 되느냐, 푼이라고 써야 되느냐, 푼, 요게 거의 50대 50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그냥 분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푼으로 아직까지 좀 흔적을 남기는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참고 보시면 푼돈, 푼수야 이렇게 얘기할 때 푼수, 그 다음에 할푼리,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타율 몇 할 몇 푼 몇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럴 때 푼, 이런 정도의 등에서는 거기서 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으로 통일하긴 했는데, 그래서 분침 이런 거 얘기할 때 몇 푼, 뭐 몇 시 몇 분 이렇게 할 때는 분으로 쓰기로 했는데, 단지 푼돈, 푼수, 할푼리 할 때 푼, 이런 거 정도는 그럴 때는 이제 푼으로 쓰기로 했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8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읽는 게 맞나요? 분으로 통일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침, 앞에 게 맞겠고요.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다 분으로 통일하기를 한 게 아니라 푼으로 또 읽는 경우도 몇 개 있다. 푼돈 할 때는 또 푼돈으로 읽는다. 그래서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2교시 때 표준어 규정 5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